이 토요일 날 오후 3시 우리 토요강좌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변함이 없이 딱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인데, 오늘은 그 서울역에서 한 20분 정도 이상 전철이 안 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특별히 어디 사고 난 거 같진 않은데, 하여간 전철이 그렇게 늦어가지고 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, 참 제가 저 포항이나 경주에 있을 때는 사람 구경하는 게 참 신기하게 느낄 정도로 드문드문 있었는데, 아이고 서울역이나 종로 3관나 참 사람들이 진짜 참 많이 다니는 참 좋은 요충지 같아요. 거기에 우리 연구원이 있다는 그런 사실도 분명한 것이고, 또 나중에 언제 또 좋은 기회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연구원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되면 좋겠는데, 오늘 일단 제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하나 공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우리 연구원에 또는 구도회 여러분들한테 공지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의미도 크고, 또 저 개인적으로 아주 이거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참 거슬러 올라가면 대학교 때부터 우리 연구원을 통해서 불교를 공부하고 또 삶의 많은 것을 우리 연구원과 구도회와 또 우리 불교에 의존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우리 이경 박사님 만나서 우리 연구원하고 이렇게 인연이 된 것에 기인하는데, 아마 신문에도 법보신문에는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, 제가 하여튼 상을 받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이 10월 23일이죠. 제가 10월 한 10일 지금 한 벌써 2주 정도 됐어요. 연락 받은 지는. 그래서 지금 혼자 이제 법열을 느끼는 게 아니라 희열을 좀 감동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누르고 있는 중인데, 참 뜻밖의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, 그건 어쨌든 간에 불교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하고 함께 이렇게 같이 기쁨을 나누면 좋겠다 싶은데, 그는 우리 불교상이라기보다는 학술상인데, 학자들을 주는 상인데,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청송 학술상, 청송 호가 청송 고형곤 박사신데,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지만 고건 전 국무총리 어르신, 부친 되시는 고형곤 박사님, 물론 한참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박사님의 유지에 따른 청송장학회 청송학술상,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누가 이렇게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, 제하고 인연이 이렇게 있을 줄이야 생각도 안 했고, 또 생각할 이유도 없었는데, 하여간 청송학술상을 제가 요번에 제 11회 청송학술상을 수여받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고, 11월 5일 날, 참 그나마 그래도 참 다행이다는 생각을 했는데, 11월 4일 날 우리 세미나하고 11월 6일 날 우리 유마정사인데, 그 사이에 수상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, 제가 내심 11월 6일 날 하거나 4일 날 하거나 했으면 어떨까 싶은, 하여튼 11월 5일 날 수상식을 한대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, 하여간 우리 여기 곡 회장님하고 우리 상임이사님하고 우리 무주심 누님 오늘 웬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또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
한두 분 와주시면은 뭐 저도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, 근데 그게 조금 좀 그거예요. 제가 거기에 상을 위해서 뭔가 접수한 적도 없고, 제출한 적도 없는데, 그 상의 기준이, 그러니까 요 10월이니까 지금부터 5년 전, 그러니까 5년 동안 출간된 책을 선정을 해가지고 주는 거랍니다. 근데 제 책이 나온 지가 제 책은 이제 그 패불 해석과 근대 불교학의 성립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2020년에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횟수로 보면 3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뭐 신경 쓸 일도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건데 그 책으로 준대요. 네. 그래서 제가 더욱더 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 거저먹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뭐 내가 애쓴 것도 없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뭐 땀 노력한 건 없. 근데 책을 위해서는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. 근데 그게 벌써 3년 전에 이미 그리고 또 3년 전에 책을 내고 제가 그래도 참 이 학술 이런 쪽에서 출판 이런 쪽에서는 상을 하나 받았어요. 그 세종도서라고 하는 이게 한국 출판문화협회에서 주는 상인데 그 국가에서 주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면은 그 상을 받은 세종도서에 선정이 되면 그 책을 이제 거의 한 400권 정도를 찍어서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전국의 도서관으로 납품을 하고 이제 그 출판사에 일정 대금을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 불교 책들 뭐 많이 안 팔린다고 다들 뭐 얘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제 책은 그래서 일단 출판사에 체면 출연했고 뭐 저로서는 이제 그걸로 끝이 난 거니까 뭐 그로부터 벌써 2001년, 2021년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뒤늦게 준다 그러니까 이게 기분은 되게 좋긴 좋네요. 그게 대학로에 그 방송통신대학 강당에서 하는데 야, 이거 돈 얘기를 하면 제가 나중에 우리 구도회에도 보시하고 이 돈 얘기하면 이걸 책임을 져야 돼. 1,000만 원 준답니다. 1,000만 원. 뭐 2, 300만 원에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게 2012년부터는 2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거든요. 그 전에는 매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금액이 크면서 아마 이게 조금 쉽지가 않아서 그 2012년부터는 2년마다 그 한 사람을 주는 건데 그게 그 학자를 주는 그 고영건 박사님이 서울대 철학과에 재직하시고 이제 퇴임하시고 아마 돌아가시면서 아마 그러셨겠지만 그 장학회하고 학술상인데 학술상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계는 아니고 이 뭐 하여튼 뭐 종교계로 따지면 불교, 유교, 기독교 뭐 다 해당이 되고 또 철학 또 종교 일반 이렇게 다 해당이 되는 그런 학자들한테 주라고 하여튼 그런 상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받은 사람 보니까 뭐 서울대 사람들도 받았고 또 이제 거기에 인연이 이제 불교 쪽에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불교 쪽의 분들도 그래서 이제 제가 몇몇 분 받은 거는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훌륭한 상 뭐 그런 것 제하고 뭐 큰 그게 인연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신경을 안 썼지만 어쨌든 요번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선호공 구름 타고 가다가 선호공은 안 떨어지겠지만 저는 떨어질 것 같은데 구름 타고 가는 기분도 들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좀 그런 지금 며칠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어디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뭐 저희 대학에도 아직 뭐 따로 얘기는 안 했고 이제부터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신문에는 그 좀 우리 인연이 좀 있어서 하여튼 미리 좀 내줬어요. 그런데 하여튼 우리 오늘 연구원 오고 구도에 이렇게 뭐 우리 강의하면서는 여기서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랑할 때가 여기서 제일 편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아마 뭐 제가 이선원상을 2번 받겠어요. 3번 받겠어요. 이제 더 이상 사실 기세찬 선생님 질문. 그 제가 이제 이게 올해 이제 우리 나이로는 62이죠. 61년생이니까 62인데 하여튼 60이 넘고 또 올해 그 3월 달에 이제 제가 또 우리 대학에서 그 정년 보장을 받는 이제 하여튼 학교에서는
뭐 한 몇 년, 4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좀 이렇게 뭐 심사 받고 이런 일은 이제 없는.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가 굉장히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심사도 받고 평가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조금 연구나 뭐 이런 데서는 좀 높아도 학교 봉사하는 점수가 상당히 낮아가지고 학교 봉사라는 게 이제 교수들이 이 지방대의 이제 현실이지만 학생이 없으니까 신입생을 위해서 고등학교도 나가고 뭐 유치를 해야 되고 뭐 어떻게든 막 학생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런 봉사, 학교를 위한 어떤 봉사 이런 것들이 이제 점수 환산이 되면은 이제 봉사 점수가 상당히 높은데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많이 못했고 또 뭐 하여튼 학교 봉사라고 하는 그런 점수가 상당히 낮았는데 그나마 그래도 한 몇 년 전부터 학교에 이제 재정기여 돈을 좀 내면 점수를 환산해 주는데 한 5년 전만 해도 돈을 내도 환산이 안 됐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돈을 많이 학교에 기부를 해도 실제 이제 봉사 점수로는 뭐 거의 0점에 가까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 5년 전부터는 뭔가 이렇게 좀 룰이 바뀌어서 조금 환산이 좀 되는데 하여튼 작년까지 봉사 점수가 부족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해가지고 하여튼 뭐 돈 받는 족족 이제 학교에 기여한다고 해서 봉사 점수는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갔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점수로는 이제 잘 마무리가 돼서 올해 이제 하여튼 그 정년 보장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요새 마음이 좀 풀렸어요. 제가 별로 공부 뭐 연구 이런 것들도 그나마 그래도 옛날에 많이 해놓은 걸 요렇게 보고는 있지만 아이고 뭐 옛날에 이 정도 했으면은 그래도 뭐 좀 당분간 좀 마음 편히 쉬어도 안 될까 했는데 사실 그런 중에 이제 제가 책 낸 중에는 책 낸 것들 가운데는 요번에 수상받은 패불회석이라는 그 책이 상당히 그 저한테는 굉장히 그 어떤 그 애정이 있는 10년에 걸려 제가 쓴 책이고 또 원래 저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대승불교 경전이라든가 또 대승불교 사상, 철학, 중간 사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 젊은 날부터 해왔지 이런 역사 쪽을 가지고 이제 공부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역사 이런 쪽에 관심이 가고 뭐 또 제가 또 그렇다고 한국의 역사를 뭐 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또 일본에 유학한 경험도 있고 해서 일본의 이제 그런 불교 특히 불교학이 성립되어지는 그런 데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사실 불교학이 성립되는 게 아주 순탄한 토대 위에 성립된 게 전혀 아니거든요. 진짜 이게 불교를 완전히 절멸시키려고 불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10년간의 그런 어떤 말살이라는 그런 큰 흐름 속에 불교 탄압의 흐름을 극복하고 만들어진 게 이 도쿄대학에서 불교학 강좌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도쿄대학의 그 불교대학 불교 강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의 그런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 역할을 했는데 그 도쿄대학에서는 사실 그 10년 전에 그 도쿄대학을 세운 명치 정부의 그 불교 탄압 정책을 보면은 도쿄대학에서 불교학 강좌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. 생길 수 없었는데 그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궁금하고 그렇게 불교를 탄압했는데 그 탄압한 정부에서 만든 대학에서 불교 강좌를 만들고 그 불교 강좌가 오늘날 일본의 불교학의 메카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좀 역설적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불교학 토대로서 불교 강좌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서양에서 많은 방법론들이 들어오고 또 많은 사람이 유학 가서 공부를 해오면서 소위 말하는 한문 불교 위주가 아니고 뭐 산스크리트라든가 새로운 방법론을 그게 다 도쿄대학에서 다 시범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오늘날 일본의 뭐 불교 이런 메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메카가 되는 그 토대의 그 어떤 10년간의 기간이 사실 그 기간을 살펴보면 도쿄대학에서 불교학 강좌가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생겼고 또 10년 동안 있었던 그 불교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불교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무수히 많거든요.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이 명치 유신, 그 메이지 유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사실 일본도 따지고 보면 그 뭐 우리나라도 사실 그 근대 말에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해서 나라를 바꿔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못했고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일본의 식민지까지 이어질 수밖에 우리의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어졌는데 일본도 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
1868년 그 메이지 유신이 되는 그 시점을 전후에 그러니까 전후가 아니고 후는 아니고 그 전에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지는 한 2, 30년 동안에 그 상황이 엄청나게 그 아주 살벌하고 진짜 그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질 때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. 그리고 메이지 유신을 실제 일으킨 사람들이 대부분 30대, 40대 아주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위에 그리고 다 죽어 막 다 죽여 그 에도 막부에서 막 그냥 새로운 정부 소위 막 쿠데타 일으킨다고 하면은 쿠데타에서 다 죽이는 것처럼 그렇지만 결국 이제 명치 유신을 통해서 명치 정부가 지는 성공은 했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그건 정치적인 문제고 그 와중에 불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?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늘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일본에 있으면서 그 명치 유신을 소위 말해서 명치 유신을 세운 사람들하고 소위 말해서 그 전에 에도 막부의 이런 어떤 그 알력 관계에서 그 사람을 막 죽이고 살리고 또 협상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. 특히 이제 에도 그 성을 그 명치 정부 사람들한테 에도 성을 이제 넘겨줄 때 그 도쿠가와 막부 사람들이 에도 성을 넘겨주면서 다 빠져나가고 새로 이제 신정부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가츠가이슈라고 하는 사람하고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사람이 협상을 해가지고 그걸 넘겨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진짜 긴장감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가츠가이슈라고 하는 사람이 승혜주라는 사람이 사실 도쿄 대학을 세운 에도 막부의 최고의 그 사람이 갈림마루라고 하는 배를 만들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간 그 에도 막부 시대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 신정부의 그 국방부 장관하고 협상을 해요. 그래가지고 언제 몇 시까지 우리는 빠져나가고 당신은 들어와라.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에도 막부의 마지막 장군 도쿠가와 그 요시노부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래 나중에 이제 어쨌든 싹 나가고 싹 들어왔어요. 그런 중에 이제 가츠가이시의 그 기록을 보면은 하나하나 협상에 약속은 했지만 하나하나 약속이 깨져서 조금이라도 그 약속한 상황에 위반이 생기면 그러니까 도쿄를 전부 다 폭파시키려고 그 폭발물을 다 심어놓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. 뭐 그런 역사 기록도 이렇게 보면서 하여튼 참 정치적으로는 참 아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명치 정부를 만들어서 서양의 그런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뭐 외국하고 이런 교역을 하고 이러면서 협정을 맺었는데 처음에는 협정 맺는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뭐 이게 불평등 조약이다 뭐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나중에 다 배워가지고 평등 조약을 만들고 하여튼 일본을 제국화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는 또 그냥 일본의 하여튼 그런 식민지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속에 이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불교가 왜 이제 그렇게 탄압을 받았는가 그런 것들을 하여튼 그 정리를 제가 제 책에서 다 했어요. 그래서 뭐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 일본 유학 간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사실 일본 왜 유학 가겠어요? 일본은 국립대 도쿄대부터 불교학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불교학과를 인도 철학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. 도쿄대학에서 초기부터 인도 철학이라고 얘기를 해서 도쿄대학의 인도 철학과가 지금도 있어요. 지금도. 그런 그 역사적 그러니까 국립 도쿄대학에서 이루어지니까 뭐 국립대학의 모든 대학에 다 이제 그 인도 철학 이런 쪽에 교수들이 다 생기고 사립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공부했던 고마자 대학이나 이런 사립의 불교 대학들 그게 거의 3, 40개 되니까 뭐 그런 쪽에서는 계속 이런 어떤 그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하여튼 오늘날 지금도 이제 일본이 그런 불교학의 그런 메카가 되는데 어쨌든 초창기에 그런 어떤 그 도쿄대학에 이제 그래서 사실 도쿄대학은 원래 불교학과가 만들어질 게 아니고 신도학과가 만들어져야 돼요. 신도학과. 일본의 자기네 종교가 신도니까 그 신도학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
이 신도가 사실 불교를 탄압한 이유가 이 신도가 불교를 탄압한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 10년 기간이라는 명치유신 이후에 10년 기간이 자기네 일본만의 그 세계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물이 다 들어오니까 기독교에 뭐 기독교 선교사도 들어오고 기독교 미국이 다 기독교니까 서양도 뭐 가톨릭 이런 게 들어오는데 그 일본의 지식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화의 뿌리를 어떻게 해야 돼? 우리 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? 그런 그 어떤 자극을 엄청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여튼 그 기독교의 교리 체계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역할을 사실 신도가 해야 되는데 신도는 못하고 그걸 이제 불교가 그 신도의 탄압, 일본 안에서는 그냥 신도의 탄압을 받았지만 불교는 우리가 지금 뭐 보듯이 진짜 불교는 국제적인 그런 교학 체계가 있고 또 불교는 처음부터 힌두교하고 이런 관계에서 무아설이라고 무아나 공이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 논리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또 기독교의 그런 창조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가능한 그런 것들이 뭐 불교에 있으니까 근데 신도에서는 그 자기네 일본 안에서는 뭐 불교를 자꾸 외래 종교다 뭐 이래가지고 자꾸 탄압을 하니까 거기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 신도가 이제 그 기독교의 교학 체계를 이렇게 맞받아쳐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신도는 자기네 나라 천황이 뭐 태양의 아들이다 뭐 어쩌다 뭐 완전히 유치하게 좀 짝이 없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 가버리니까 이 논리적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은 속에 이제 불교가 그런 대응을 하면서 힘도 구축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상당히 그 어떤 그 대학에서 이제 정식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가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을 제가 책에 정리를 했어요. 그런데 사실 뭐 저로서는 굉장히 그 참 열심히 정리했고 또 우리 한국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나 한국에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런 것을 책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마 책으로 나온 거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거를 우리 청송고 심사위원이 5명이나 되는데 그거 다 뭐 서울대 교수 뭐 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 많은 책 중에 어쨌든 제 책을 딱 골라가지고 준다고 하니까 이건 제가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야, 그 뭐 5년 동안 나온 책들이 한두 권이 아닐 텐데 그 제 책을 그랬다 선정해 줬다 하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뭐 무슨 일인가 하는 하여튼 그러면서 오늘 지금 왔습니다. 그래서 말로는 이제 그 내용 다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혹시 우리 이제 한두 분 시간 내시면 한번 와 주시면 11월 5일 날 제가 이렇게 한 10분 하여튼 손님으로 오시면 점심을 제공해 준대요.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5명 아니 그러니까 10명을 이제 해준다 했는데 뭐 10명 오바돼도 아마 상관 조금 뭐 제가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와주시면 뭐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하고 한두 분 와주시면 어떨까 싶네요. 네,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고하고 그렇게 살다 이렇게 하여튼 뭐 좀 살면서 참 신기한 일들이 이렇게 좀 생기는 것을 뭐 다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다 우리 젊은 날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 11월 달에는 이경 박사님 이제 열반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원래 옛날부터 있었는데 하여튼 요번 그런 세미나 또는 유마정사 추모법회 이런 어떤 기간에 또 이렇게 제가 해서 사실은 조금 좀 바쁜 기간인데 제 일까지 이렇게 좀 바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 11월 4일 날 받으러 오라고 했으면 11월 4일 날 시상식 한다고 그랬으면 야,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. 그렇지만 11월 5일이고 또 뭐 제가 그런 상을 또 받겠어요. 아마 이제는 더 이상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저 스스로는 참 책을 진짜 10년 걸려서 한 건데 진짜 관심이 많았거든요. 그런 뭘 정리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10년이라는 이유도 제가 2009년에
근대 일본과 불교라는 책을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어요. 그래서 그 2009년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2020년에 제가 책을 낸 거기 때문에 그 2009년에 출간한 그 책이 이제 그 참 지금도 이제 계속 제가 참 큰 어른으로 제가 모시고 있는 그 일본의 선생님인데 하여튼 그분 책을 그때 번역을 했고 뭐 하여튼 지금도 이제 계속 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은덕을 입고 있는 그런 분 뭐 하여튼 그래서 그 10년 동안에 이제 그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번에 이제 그런 책인데 하여튼 뒤늦게 그렇게 이제 확인해서 책이 좋다고 뭐 그런 평가를 해주니까 제가 좀 몸둘 바는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. 예. 너무 얘기가 좀 길어져서 그거 한데요. 근데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. 이게 무슨 역사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사실 한국의 역사를 만약에 공부했으면 할 얘기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상과 철학은 이게 자기가 참 잘 이해가 안 돼도 나이가 들면은 또 이해가 되는 게 있고 또 다른 책을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이 어떤 바운더리가 좀 작았다가 또 다른 책을 보고 이렇게 두루두루 보다 보면 또 새롭게 눈을 뜨면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 이해했다고 해도 나중에 또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거나 깊어질 수 있다거나 이 여지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거 걷고 저거 걷고 막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. 지금 우리 금강경도 좀 오늘 특히 하는 부분이 그런 게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건 보면 이거 같은데 이 그 위대하다고 하는 그 현장 스님부터 이 구마라지 대사로부터 뭐 진제라든가 이런 분들이 금강경 번역이 다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자꾸 생각하고 사색하는 시간이 많은데 역사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. 그런 어떤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하지만 있었던 사실은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공통된 요소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을 처음에 막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다 보면 몰랐던 사실이니까 가령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명치 정부하고 에도 막부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러면서 막 죽이고 살리고 특히 거기에 33살에 죽은 그 기병대라고 하는 그 기병대라고 하는 그 군 조직을 만든 조슈라고 하는 지역의 그 다카스키 신사쿠라고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 33살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그 중국에 가가지고 그 조슈라는 지역이 이토 히로부미 그 지역이에요.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 안중근한테 죽은 이등방문 고향이 조슈거든요. 그 조슈의 원래 조슈 지역의 그 번에 제일 가는 권력자 아들이 다카스키 신사쿠인데 그 조슈 지역하고 저쪽에 사츠마라고 하는 그 지역이 합쳐가지고 이제 나중에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는데 이 조슈 지역의 다카스키 신사쿠라는 이 33살에 죽은 사람이 뭘 하느냐 하면 자기 집 돈으로 배를 사와요. 중국에 가서 범선을. 근데 그거는 에도 막부가 모든 걸 관장하고 있는 거 에도 막부를 통해서 사면 몰라도 에도 막부한테 허가도 안 받고 가서 배를 사와. 왜 사오느냐 하면은 배를 안 가지면은 서양에 침범을 당할 수도 있고 이국을 물리칠 수가 없는 그런 거를 알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서 돈을 가지고 배를 사와요.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에도 막부의 그 허가를 안 받은 이유가 왜냐하면 에도 막부는 적이니까 나라를 움직이지 못하고 이 바쁜 이 국제 질서에 따라가지 못하는 에도 막부는 무너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배 사가지고 와가지고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러면 에도 막부도 가만히 있나 뭐. 그놈들 반역이다 해가지고 가서 사람 죽이고 막 그런데 이제 그런 역사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막 좀 재미있는데 하여간 그런 와중에도 이제 우리 불교 학문이 그런 어떤 그 도쿄 대학에서 이렇게 탁 세워져서 오늘날 특히 한문에 이런 어떤 문헌을 바탕으로 하는 토대가 되어지면서 이 서양의 그런 어떤 학문적인 방법론하고 같이 이어진 이런 어떤 그런 걸 하여튼 뭐 일본의 그런 그 도쿄대학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의 하여튼 근대 연원이라고 하는 것을
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서 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. 말이 자꾸 길어졌습니다. 오늘은 금강경인데 사실 우리가 지난 이제 3번에 걸쳐서 그 살펴보았던 내용하고 오늘 보는 거하고 아마 요 다음에 한 번 더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 훑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이제 오늘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이게 아상, 인상, 중생상, 수자상 뭐 이런 내용과 관련된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오늘 그 나오는 뭐죠? 뭐 상에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보시해야 된다든가 뭐 하는 이런 내용, 핵심적인 내용이 뭐 부주상 뭐 이런 내용인데 부주상 보시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.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 금강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그 3번에 걸쳐 가지고 보면서 그 이 금강경이라는 것이 그 구마라집의 그 금강경 번역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 금강경이라는 것이 대승보살을 위해서 굉장히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만들어진 경전이다.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사실 뭐 이렇게 이제 그 신앙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전통적으로 이 구마라집의 번역만 이렇게 보면서 그냥 뭐 이렇게 외우고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또 생각하시고 해도 괜찮은데 그런데 이제 어차피 제가 이제 뭐 저건 불교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진짜 올바른 그 금강경의 정신이 뭔가 이런 것들을 또 이것을 구마라집권 번역이 하나만 있다면 할 수 없이 그것만 보면 되지만 이렇게 여러 다른 판본도 있고 하물며 구마라집에 이런 어떤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도 있는 산스크리트 본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설법은 아니고 어쨌든 금강경 강의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금강경이 이렇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반야경도 그렇고 또 화엄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유마경도 그렇고 이 판본이 되게 많아요. 그런데 산스크리트 본이 있는가 우리 비교를 해보면 산스크리트 본은 별로 그렇게 뭐 산스크리트 본이 막 이렇게 뭐 뒤죽박죽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번역자에 따라 가지고 너무 이 번역이 다른 게 너무 많아.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속에 이 동아시아는 불교 문화 전통이 어쨌든 전통이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금강경 같은 경우는 구마라집의 금강경으로서 하여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 이렇게 산스크리트나 또는 다른 판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 좀 이렇게 차이들이 많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금강경을 제대로 봐야 될 건가 뭐 하여튼 그런 문제도 남겨져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는 특히 이제 그 발취 보살승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거 다 가지고 계시죠? 요 7, 7권. 요게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우리 저기 번역본도 다 아마 안 가지고 계신 분 저 뒤에 아마 우리 다들 책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요거 아마 있을 거예요. 그랬을 때 일단 한번 요걸 일단 기본으로 해서 하는데 특히 이제 오늘 제사 제사가 묘행무주분인가요? 제사 묘행무주분은 오늘 굉장히 재미있고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확인 한번 해 보시면서 금강경이 우리 보살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 경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 우리 구도 법요집에 그 금강경을 한번 펴 보세요. 그래서 지난번에도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우리 금강경이 203쪽이죠. 203쪽.
그래서 우리 그 구도 법요집의 금강경 203쪽에 있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금강경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 뭐 금강경 하면 다 있죠. 구마라집의 금강경을 다 독송하고 외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나눠드린 자료집에 보듯이 이 금강경에는 7개 번역이 있어요. 그래서 7개 번역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 그 현장 스님 번역, 뭐 우리 동아시아에 뭐 번역하면은 뭐 현장 구마라집 아니면 현장 뭐 이런 분, 그리고 이제 뭐 대승기 신론을 번역한 진제 스님 뭐 이런 분들이 이 동아시아 불교의 핵심의 주류적인 역할을 하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이 동아시아의 불교가 이 전승이 되어 왔는데 특히 번역에서는 뭐 현장 스님을 절대 무시할 수 없지만 이 금강경은 어쨌든 구마라집의 금강경을 우리가 독송을 해요. 예, 그래서 일단은 뭐 비록 뭐 현장 스님이나 또 이렇게 비교를 해봐서 조금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뭐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이 금강경이 구마라집 금강경이 중요하니까 뭐 그런 것을 이번에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는데 일단 그 203쪽에